자, 오늘은 60페이지 봅니다. 교재 제2절 행위론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행위론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제가 안 됐고 또 뭐 타 직렬 시험에서도 행위론은 뭐 출제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행위론이 대학 강의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요성을 갖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일단 시험만 따지면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아직도 형법상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일된 견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행위론도 독일의 이론입니다. 독일 학자들이 형법상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3개만 나와 있는데 실은 이거 외에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많이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 3개를 보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판례가 형법상 행위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 통설의 입장처럼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판례도 행위를 바로 이 판례에서 이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 입장을 나중에 이제 볼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위론에 대해서 간략히 살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출제가 교수 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우리가 별로 등한시했던 건 이론 같은 것도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론도 약간의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우리가 행위론 이 정도만 보자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위론은 뭘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공부. 행위론이란 뭐야? 행위에 관한 이론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행위에 대한 공부입니다. 왜 우리가 행위론을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범죄론을 공부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란 무엇인가? 그러면 자, 범죄가 뭐죠? 책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책임 있는 행위. 그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책임 있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범죄는 무엇이다? 행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나오잖아. 뭐 서울 어디 지역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끔찍한 범행이 무엇의 준말이다? 범죄 행위. 그렇죠. 범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가 구속력,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지금 범죄 성립의 3요소입니다. 우리 지금 통설 판례는 3단계 범죄 체계론. 범죄가 성립하려면 몇 단계? 3단계의 바로를 요구하는데, 그게 1단계 구속력 해당성, 2단계 위법성, 3단계 책임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비록 범죄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행위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보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학자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범죄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바로 이 구속요건 전 단계에서,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닙니까? 이 구속요건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것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인정돼야만 비로소 그 행위가 제1단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그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행위성이 부정돼 버리면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집 개가
여러분을 물었다. 학원 나오는데 갑자기 옆집 개가 물어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이건 구속요건의 당성을 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논할 필요가 있어? 다쳤잖아 지금. 피가 지금 흐르고 있어. 범죄입니까? 아니죠. 옆집 개가 먹은 건 범죄가 아니야. 범죄가 왜 아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책임이 없어? 왜 개가 먹은 건 범죄가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 행위성이 인정돼야 된다니까. 행위가 인정돼야 바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제 행위는 비록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범죄를 성립하는 요건의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말한 행위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람의 작품. 그렇죠. 동물의 공격은 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여러분이 또 그런 경우 있잖아. 날벼락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 이건 범죄입니까? 아니죠. 아니야. 또 뭐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 연탄가스 중독, 옛날에 연탄 때 가지고 난방을 한 경우 있었잖아. 연탄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건 범죄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바로 일단 범죄가 되려면 행위성이 인정돼야 돼. 행위가 인정돼야 돼. 그래서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비로소 범죄 성립의 요건 1단계 구속요건의 당성, 구속요건에 해당한 행위냐 위법한 행위냐를 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행위가 뭐냐? 일단 사람의 작품이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람의 신체적 동작은 다 행위라고 봐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 여기서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 형법상 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다른 말을 해. 어떤 사람은 행위란 인간의 신체적 동작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란 바로 인간의 목적적 활동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파가 형성돼가지고 바로 행위를 정의했어. 그래서 많은 행위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과적 행위론, 그리고 목적적 행위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행위론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강의에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것을 더 이상 강의를 안 했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최근 기출문제 보면은 범죄 체계론을 가지고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고.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우리 시험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봐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재형법정지 끝나고 제일 서론에 제일 바로 마지막에 보면 84페이지 보시면요. 형법 이론에 가지고 범죄의 본질에 관한 감과 의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우리 여기 없습니다. 책 여기 기본서에 원래 있었는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기본서에서 뺐어요. 왜 뺐을까?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대학 법대라든지 경찰행정 가면요, 법학 교수들이 이거 굉장히 막 학생들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막 강의를 많이 해. 뭐 범죄 이론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있다 해가지고 객관주의하면 이게 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법시험 등에서도 출제가 됐는데 이게 지극히 이론 쪽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이나 경감부 시험 등에는 출제가 안 됐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1편이 1장부터 4장까지 있었어. 1장 서론 중에 형법의 기본 개념, 2장 재형법 중지, 3장이 형법의 적용 범위, 4장 형법 이론 해가지고 바로 이른바 범죄 이론으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형벌 이론으로 근대학파, 고전학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예전에는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출제가 안 돼. 이게 이제 형법의 특징이 판례 중심의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나왔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론은 몇 문제가 나온다?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한 문제가 냈는데 이걸 내기가 어려웠다고. 그런데 자, 이게 기출문제를 보면 2022년, 우리 2년 전의 기출문제죠. 누가 출제했다? 현직이 출제했다? 교수가 출제했다? 교수가 출제했습니다. 지극히 교수 출제 유형이야 이게. 현직은 이렇게 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22년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2022년에는 이제 시험 출제가 바로 28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출제 이렇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서론에 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행위론이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뭐 10급 이하야. 그렇지만 만약 이처럼 나와버리면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이타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안 나온다고 장담을 하면 말을 하면 안 돼. 왜? 아,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패스. 너무 들어갈 거야. 피 본 사람은 여러분입니까? 납니까? 뭐 강사가 안 나온다 해서 나왔다 해갖고 노량진의 강사가 옷 벗은 사람 있어요? 없어. 그리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건 출제자가 자질이 문제된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냐. 우리 경찰학 대표도 그러잖아. 경찰학. 이건 나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이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불찰이다. 나 이렇게 이건 나올지 몰랐는데 나왔네. 이것까지 좀 꼼꼼히 달았는데 미안합니다. 왜? 피를 본 사람은 학생들이잖아. 학생의 운명이 지금 달라지는데 자기 정당화. 출제자가 문제래. 이런 걸 어떻게 낼 수 있냐고. 이런 놈들은 정말 출제자라서 자질이 없다고 막 비난하면 뭐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강의합니다. 용서는 자기 잘못은 말 안 해.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학원 선생들이 자기 잘못 인정한 사람이 없다니까. 다 출제자 탓. 떨어지면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이 공부 안 했구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강사의 이 자질이라든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떤 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거든. 만약 내가 생각해봐. 행위론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 그러면 여러분 안 봅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나를 의심하고 혹시 몰라 선생님이 이걸 공부합니까? 안 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 많은데 선생님이 야 이거 보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양을 줄여주니까. 근데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런 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꼭 보면 난 또 이런 말도 싫어. 야 걱정하지 마. 근데 어느 한이가 선생님 경찰학 60분밖에 못 맞았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이건 남도 못 맞아. 남도 못 맞았으니까 괜찮아. 60점 맞은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거야. 뭘 괜찮아. 남보다 많이 맞아 합격하지. 남보다 맞게 강의를 해야지. 책도 남보다 더 좋게 써야지. 남의 책에는 없는데 내 책에는 있어야 되고 남의 강의는 없는데 내 강의가 있었어야 돼. 내 강의를 들어서 한두 문제를 더 맞아야 되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가끔 보면 카페에 보면 이번 시험 어려웠는데 교수님 덕분에 선방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같이 폭망하면 정당화되는 거야? 응? 그럼 됐어? 나는 내가 시험 안 보니까 나는 돼? 아니죠. 어떻게 경찰학을 1년, 2년 하겠는데 시험이 60일도 못 맞게 만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강사의 잘못이에요. 왜? 학생 잘못 하나도 없어. 학생은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데 하라는 걸 안 해가지고 틀리면 학생 탓이지만 선생님이 강의도 안 했고 책에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걸 이제 뭐 굳이 탓하면 출제자 탓이 될 수도 있고 강사 탓도 될 수 있죠. 그런 걸 애견해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행위론도 조만간 출제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판례가 지금까지는 행위론의 입장에서 형법상 행위론의 어느 입장 다만 통설적 입장은 사회적 행위론이야. 그러나 우리 판례가 없었는데 최근에 세월호 사건에서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행위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이제는 뭐라고? 통설뿐만 아니라 판례도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러면 형법상 행위란 뭘까?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이건 간단히 하는데 행위란 사람의 신체적 동작이다.
인간의 신체적 동작이 행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른바 인가적 행위론이야. 신체적 동작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신체적 동작이니까 행위라고 했는데 부작위는 동작이 아니잖아. 그럼 부작위는 행위가 아니야? 이런 문제가. 인가적 행위로는 부작위를 행위로 설명할 수가 없어. 부작위는 여러분이 뭐 이제 현준이는 첩이지만 은한이는 알고 있죠. 부작위도 행위잖아. 행위는 자기와 부작위가 있어. 근데 부작위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알고 있는데 신적 동작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부작위는 행위가 아니겠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적 행위로는 아니다. 바로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행위란 인간의 목적적 수행활동. 그럼 여기도 문제가 목적적 수행활동이라면 목적성이 없는 과실행위는 행위 아니야. 과실행위도 행위야. 고의행위, 과실행위. 행위를 자기 부작위, 고의행위, 과실행위도 행위인데 과실은 목적적 수행활동이 아니거든. 그러면 과실을 행위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옛날에 기출문제 보면 사법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과실을 행위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회적 행위론인데 이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왜 사회적 행위론이라고 하느냐? 행위란 인간의 바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 행위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 행태,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행위론, 목적적 수행활동에서 목적적 행위론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인가적 행위론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이론이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가적 행위를 비판하고 등장하는 게 내가 목적적 행위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오늘날 통설팔 입장이 사회적 행위론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행위란 뭐라고 정의한다? 바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우선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져. 그런데 어떤 인간적 행위론,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 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론도 모든 인간의 신체적 동작이 행위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념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비행위, 즉 한마디로 형법상 무의미한 비행위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왜? 사람의 신체적 동작이지만 이건 의사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행위는 인간의 의사의 기한 신체적 동작이라고 한다니까. 인간적 행위자들은 행위란 인간의 의사의 기한 신체적 동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의사에 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고,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다, 사회적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형법상으로 무의미한 비행위라고 봐. 자, 봐봐. 대표적으로 수면 중의 동작. 잠꼬대 하다가 옆에 근데 처가 누워있는데 잠꼬대 하다가 하고 탁 해가지고 주먹으로 처의 콧뼈를 부러뜨려 놨다. 과실치상죄일까? 왜 아닐까? 자, 이 남편의 수면 중의 동작은 행위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행위가 돼야만 여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의과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고의과실을 논할 필요가 없어. 수면 중의 동작, 반사운동, 무의식적 행위,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절대적 폭력의 행위, 이런 것들은 형법상 행위가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의 신체적 동작, 활동이라고 해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행위는 방금처럼 이렇게 바로 형법상 무의미한 비행위는 형법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 다른 거 필요 없고 60페이지 2번 형법상 행위 여부에서 형법상 행위는 고의행위, 과실행위, 자기, 부자기로 나눌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2번 형법상 무의미한 비행위에 예가 있죠. 예. 수면중의 동작, 단순한 반사운동, 절대적 폭력과 동작, 무의식적 행위 등은 형법상 행위가 아니다. 알겠죠? 물론 이걸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2000년도 시험에 그러니까 24년도 시험에 그때는 출제됐어. 판례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0몇 년 전에 시험 본 사람들은 형법상 행위인 것은 이게 얼마나 쉬웠겠어. 한 줄이야 문제. 형법상 행위인 것은 그리고 밑에 또 이 지문도 한 줄이야. 1번 수면 중의 동작, 무의식적 행위, 반사운동, 부작위. 답은 뭐야? 부작위.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합격했어. 그럼 지금 만나면 뭐라고 해, 그 사람들이? 요즘 신입들 형법 정말 형편없다고 실력 없다고 막 꼬여보면 자기 시험 때 제일 어려웠대. 항상 그런 거 있잖아. 군대도 자기 부대가 자기가 제일 고생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 군대 하면 우리 부대 편했단 말 안 해. 항상 내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 막 그런 말 하듯이 우리 때가 참 시험 어려웠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산 증인이잖아.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옛날에 쉬웠어.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질 않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 이거야 지금. 자, 인과적인 기론, 목적적 기론, 사회적 기론자들이 고의과실을 어떻게 보는지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걸 써먹어. 고의과실의 체계적 지위. 형법상 고의과실은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 이 견해들이 다 입장을 달리해. 자, 우리가 고의를 어디서 공부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구속요건론에서 공부를 합니다. 고의과실은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봤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속력적 위법성 책임에서 고의과실은 여기서 바로 책임능력, 위법성 인식, 고의과실 이렇게 책임의 요소가 고의과실이었어요. 이게 전통적 바로 이론이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고의과실은 당연히 뭐라고? 책임의 요소였다고. 한마디로 인간의 심리적 요소인 고의과실은 당연히 책임의 요소였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고의과실은 책임의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과실은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라고 주장한 견해가 목적적 행위론이고 형법학자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알 필요 없는데 딱 이 사람 한 명, 딱 형법학자로 한 명 안다면 이 사람이야. 바로 독일의 법학자 벨젤입니다. 독일어는 W를 비읍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벨젤이라는 사람이 목적적 행위의 창시자야. 이 사람이 왜 우리 형법상에 의미가 있냐면은 면면이 흘러온 계속 이어온 고의과실은 책임 요소에 대해서 여기다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들인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야. 고의과실은 책임 요소가 아니라 구속요건 요소다. 즉 고의의 구속요건아. 고의의 구속요건 바로 하이가 이 목적적 행위론의 형법학계에서의 최대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이 고의의 구속요건화를 한마디로 코페르니쿠스적, 그러니까 형법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코페르니쿠스가 뭐죠? 누구죠? 천체학자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야? 지구가 태양주기를 그렇지. 그걸 무슨 소리라고 하죠? 지동설. 그러니까 왜 이게였냐면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중세 봉건사에서는요, 프톨레메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천동설이 당연한 거였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실은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해가 아침에 떠갖고 저녁에 서쪽으로 치잖아.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이렇게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 이걸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하고, 중세시대에 이게 당연히 고정관념이었어. 여기 누가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 근데 제일 처음에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코페르니쿠스야. 이게 이른바 기동설이야. 한마디로 이건 그 당시에 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는 바로 이 세상을 확 바꿀 만한 획기적인 학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말은 바로 그 획기적 전환을 이제 비유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할까? 뭐 우리 갑자기 고정관념이 있는데 갑자기 사고를 변경시키는 경우들 있잖아. 뭐라 할까? 이런,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여성의 흡연은 반대를 해. 내가 여자친구 만약에 너가 담배 피우면 나는 무조건 절교야. 이렇게 이제 아주 좀 고지시켜야 되나? 뭐 어쨌든 뭐 나쁜 표현 아니지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둘이. 너 여자 보니까 내 생각이 좀 바뀌었대. 이런 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한다니까. 획기적인 전환. 이게 고의의 구속요건화, 목적적 이론의 벨젤의 형법학계 최대의 공헌이야. 그러니까 목적적 이론자들은 고의 과실을 뭘 본다고? 구속요건 요소로 봐.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통설 팔린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 과실은 책임질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바로 책임 요소다, 구속 요소다. 여기는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설. 이 말은 말한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야. 고의 과실은 구속 요건 요소인 동시에 책임 요소다. 그러니까 고의가 두 개가 있어. 구속 요건적 고의가 있고 무슨 고의가 있어? 책임 고의가 있다. 이게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 이중적 지위설이야. 이게 오늘날은 우리 통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면 고의라고 이제 구속요건 보는데 가로쳐가지고 구속요건적 고의, 또 시험 문제를 보면 고의 파트의 중요한 논점 하나가 고의의 인식 대상이거든. 그런데 기출 문제 봐봐. 물론 어떤 문제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기출 문제는 구속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출제가 돼.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속요건적 고의를 쓴다는 것은 이 출제자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로 학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통설적 입장은 고의 과실은 구속요건 동시에 책임 요소도라는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 이게 입장에서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두 개는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임론 공부할 때 책임의 구성 요소, 오늘날 책임의 구성을 보면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고의 과실. 이게 나중에 책임론에 공부할 책임의 구성 요소야. 그때 우리 학생들이 의문을 갖는 게 하나 있어. 이거야. 옛날 그 공부했는데 고의 어디서? 구성 요소. 근데 왜 책임의 고의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애원하는데 왜 책임의 요소라고 하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라고? 사회적 행론의 입장. 오늘날 우리 통설 사회적 문제가 오늘날의 통설하면 이때 고의는 무슨 고의라고? 책임 고의. 그러니까 고의 과실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구속요건 요소인 동시에 여기 말은 책임의 또 요소이기도 해.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써먹을 고의는 구속요건적 고의야. 범죄 사실의 인식과 의사는 구속요건적 고의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구속요건적을 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형법도 아까 옆번에 봤잖아. 협의형법과 광형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법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뭐라고? 협의형법이야.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다 아니다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형법상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고의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구속요건적이 생략.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써먹을 고의는 뭐라고? 구속요건적 고의야. 알겠죠? 딱 하나. 그러면 책임고의는 필요 없네요. 책임고의를 딱 하나 써먹을 때가 있어. 은한이 학설을 공부했나? 위전착 공부했어? 그러니까 위전착이 학설의 넘버 2입니다. 넘버 2에 바로 써먹을 것이 책임고의가 딱 그때 한 번 나와. 위전착에 오늘날 다술적 입장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야. 그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바로 책임고의를 알아야만 그 학설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에 자, 위전착에 대한 문제를 딱 써놓고 자, 고의의 이중적 지위,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하여 위전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말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위전착에 대한 다술적 입장인데 그 학설이 오늘날 다술적 입장이 된 이유는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해가지고 사안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때 책임고의를 딱 한 번 그때 공부해.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고의는 만날 일이 없어. 위전착에서 딱 한 번 만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럼 고의 그러면 뭐다? 구속요건적 고의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건 이거. 이 행위론에서 이걸 제가 전까지는 강의 안 했는데 이걸 출제자가 물어볼 수가 있어. 독자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 지문으로. 근데 자,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는 구속요건 요소이다. 또는 뭐 주관적 구속요소다. 이러면 OX? O.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과 실은 책임 요소이다. OX? X. 이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61페이지 뭐 의의는 몰라도 됩니다. 4번 고의과 실은 책임 요소다. 5번 부작위 설명이 곤란하다. 이 정도. 목적적 행위론 3번 제일 중요합니다. 고의가 실은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다. 이게 바로 형법학적 혁명 코펠 육성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 과실 내 행위성 설명이 곤란하다. 이 정도.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론자들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그라미 고의과 실은 주관적 구속 요건요소 동시에, 즉 구속 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 요소다. 이중적 성격, 고의과 실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행위론이 전에는 제가 강의를 안 했었는데 좀 느낌이 교수 출제의 경우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구나. 왜? 자기들이 대학 강의에서 강의를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자기가 강의한 내용이니까 이걸 마찬가지로 출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같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행위론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형법상 무의미한 비행위가 뭐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럼 형법상 행위는 뭐냐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더라.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 인과적,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인데 오늘날 우리 통설비 판례는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이더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각 행위론에 의할 때 고의과 실의 체계적 지위, 바로 인간주의자는 책임 요소다. 구속요건 요소다. 바로 이중적 성격, 구속요건 동시에 책임 요소다.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생각해봐. 내가 이걸 강의 안 하고 딱 넘어가 버렸어. 넘어갔는데 시험에 지문으로 자, 고의와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가 실은 책임 요소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이제 대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들을 이제 틀리게 되면 이게 선생 탓이라니까.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봤어.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책에는 있는데 이거 나 이런 거 낼지 몰랐네. 이런 것까지 내나? 이미 버스를 떠나버렸는데 뭐 무슨 명 있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뭐 B급 정도로 좀 알아두십시오. 자, 3절 행위의 주체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공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일단 지금 범죄론이야. 범죄는 구속요건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범죄 성립의 일요건, 구속요건부터 가겠는데 그 전제가 뭐라고? 행위. 범죄는 행위니까. 그러면 이제 행위가 뭐냐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야. 지금 이제 행위가 뭔가를 살펴봤고 다음에 그러면 이제 행위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행위의 주체. 그러면 그 행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범죄의 주체, 행위의 주체. 자, 다른 말로 범죄 능력입니다. 범죄 능력. 과연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행위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위는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뭐 동물의 공격 등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상인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과 두 번째 공부한 사람은 달라요. 처음 딱 공부한 사람들한테 자,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 자, 두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바로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는 분이 많아. 그런데 강의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이제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인이야. 그러니까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바로 인입니다. 인. 그런데 여러분이 자연인의 경우는 우리가 뭐 TV 많이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그 자연인이야? 뭐 산에 땅굴 파고 살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인이야. 우리가. 자연인은 과연 행위의 주체가 되겠는가? 자, 생각해봐.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12살짜리가 절취행위를 했어. 그럼 우리는 12세 소년의 절취 행위, 12살짜리 애가 절취행위를 했다.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 없죠. 범죄를 말한 게 아니야. 12세 소년의 절취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12살짜리도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절취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형사 미성년자도 당연히 무엇을 인정돼? 바로 행위의 주체는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나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행위의 주체는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행위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행위의 주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행위 주체성, 법인의 범죄 능력, 법인도 우리말로 말하면 법인도 범죄를 범할 수 있냐 이거야. 법인도 범죄를 범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는 게 통설 판례야.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는 법인 쉽게 말하면 회사, 우리가 이제 법인은 법으로 말하면 왜 법인이라고 하냐면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단체야.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단체. 그래서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법인은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어요. 아마 사립학교 나오신 분들 재단법인이라고 그러죠. 재산의 단체. 그리고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 대표적으로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인 그러면 쉽게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 법인은요
사법상으로는 얼마든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이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의무를 부담하고 돈을 빌리고, 알겠죠? 다 할 수 있어. 법인이 자연뿐만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A 주식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는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법인이 과연 형법상으로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의 범죄 주체성, 우리가 형법 조문에 의하면 바로 뭐 사람을 살해한 자, 이 자에 과연 법인도 포함되는가? 주체, 행위 주체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결론만 말하면 우리 통설 판례는 바로 행위의 주체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여부예요. 이것도 옛날에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온 지 10년이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여부, 법인의 범죄 주체성, 법인도 과연 범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바로 부정설, 긍정설, 부분적 긍정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강의 시간에는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게 옛날에 출시됐지만 이건 필요 없고, 이 부정설과 긍정설, 부정설과 긍정설. 자, 과연 법인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참고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오리통설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법인은 범죄를 범할 수 없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자, 이게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이거 알아야 돼. 우리 형법이나 민법은 어느 법을 개수했다? 개수. 어느 법을 이어받았다? 독일법. 그렇죠? 영미법계가 아니라 독일법. 우리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법계를 대륙법계라고 하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법계를 영미법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른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법을 개수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 독일법을 개수했는데, 이 대륙법계 국가의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근본적인 마인드가 범죄란 의사와 육체가 있는 바로 인격적 작품으로 봐요. 의사와 육체가 있는 인격적 작품이 범죄야. 근데 법인은 의사와 육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인은 의사와 육체가 없는, 바로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의 바로 마인드야. 우리 책 잠깐 보면 비교법적 고찰 보십시오. 2번 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서론의 1번 동그라미 비교법적 고찰. 범죄의 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 파가는, 의사와 육체가 있는 윤리적 인격자로 파가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합니다. 우리 학자들도 그걸 개수했기 때문에 우리 통설도 부정설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는 이와 달라요. 한마디로 영미법계 국가는 법인 단속의 사회적 필요성.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갈수록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법인의 수는 늘죠. 요즘은 중개사도 법인이고 변호사들도 요즘은 개인 변호사보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합동법률사무소 해가지고 법인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들도 뭐 요즘도 개인 중개사가 많지만 요즘 중개사들이 많이 법인으로 해. 법인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중개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갈수록 법인의 사회적 수도 늘고 또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인의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개인의 범죄보다 클까 작을까? 그죠? 우리가 옛날에 부산 저축은행 그 사건으로 수만 명이 고지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법인의 이 반사회적 행위,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법인의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됐어.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법인도 처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논리적이죠. 왜? 법인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이잖아. 그래서 법인의 이 단속 필요성, 법인의 단속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도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 거야. 거기가 영미법계 국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교법적 고찰을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기출문제가 바꿔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는 법률 부정, 영미법계 국가는 인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판례 박스 봐. 부정설, 통설 판례,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논거가 나와 있는데 논거 중에 첫 번째, 범죄는 자연인의 의사활동에 따른 행위이므로 의사와 육체가 없는 법인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뭐 논거를 다 할 필요 없고요. 이 정도 하나만 볼 것 같고, 긍정설은 반대로 아까 말한 두 번째 점 근거, 법인의 반사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법률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학설이 나오라는 게 좀 떨어져요.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은 판례 1번, 2번 이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다 A급에 상응하는 바로 판례고 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4년 판례 상가 이중문양 사건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형법상 배임죄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배임죄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배임죄를 떠나서 이제 이 판례가 배임죄 판례이기 때문에 배임죄 몰라도 괜찮아요. 자, A 주식회사가 바로 이른바 건설회사야.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상가를 신축해갖고 분양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른바 건설회사고, 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입니다. 이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상가를 A에게 분양,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및 중도까지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임을 했어. 사임을 하고 후임 대표회사 을이 이제 위 회사의 대표를 취임을 했습니다. 이 후임 대표회사 을이 이 점을 알면서도 이 상가를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받기를 격려해 줬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한테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중으로 B에게 팔아가지고 B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야. 이게 이제 상가의 이중 분양이죠. 넓게 말하면 이게 부동산의 이중 매도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뭐가 떠오릅니까? 배임죄가 떠오르죠. 그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죠. 자기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사임하고, 이 사람이 이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을은 배임죄 주체가 됩니다. 문제는 이 회사도 배임죄 주체가 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A 주식회사와 후임 대표이사 을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OX, X. 왜? A 주식회사는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자연인인 대표기관인 누구? 을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건설회사 바로 A 주식회사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판례가 1번입니다. 두째 줄 보십시오. 법인은 밑줄, 법인은 다만 사법상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 능력이 없는 것이며, 우리 판례는 명문으로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밑에서 셋째 줄,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이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고, 바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이 상가 이중 분양 사건 1984년 판례에서 우리 판례는 명문으로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례화돼가지고 이때 갑과 A 여기죠. 을과 A 주식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OX, X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음에 이제 금방은 이제 봤던 것이 법인의 범죄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법인의 처벌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인의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첫째,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여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나왔죠. 우리 통설 판례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법인의 형벌 능력입니다. 형벌 능력. 다른 말로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수용 능력. 과연 이 말은 뭐야? 수용 능력, 형벌을 받을 능력. 다시 말하면 아까는 법인도 범죄를 범할 수 있느냐고, 여기는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거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느냐? 바로 형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할 때 법인의 형벌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렇죠? 법인이 범죄를 범했고 바로 범죄를 범했으니까 법인에게도 형벌을 가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우리 형법학계는 그렇게 안 봐요. 비록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더라도, 즉 범죄를 범할 수 없더라도 대신 형벌 능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법인은 범죄를 범할 수는 없지만 처벌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법인의 형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 바로 양가로 2번 보시면 법인의 형벌 능력에 2번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왜 범죄 능력은 없지만 형벌 능력을 인정하는가? 그게 이제 2번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용어 설명, 여러분이 이게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기본 강의니까 이 강의가 우리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나 후배들이라 해야 되나? 앞으로 또 이제 강의를 들 분들의 이제 또 이제 복습할 때 이런 이제 강의 또 이 교보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가 나오는 것이 양벌 규정이란 말이 나와요. 양벌 규정. 그거 보십시오. 법인의 처벌 형식에 전가벌 규정과 양벌 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의 뜻을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국어야, 국어. 양벌이란 말은 뭐야? 양쪽 다, 두 양. 둘 다 처벌한다는 거야.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각종 행정법규들을 보면요, 이 이법행위란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영업주라든지 법인을 처벌한 규정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아울러 처벌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자, 이때 둘 다 처벌하니까 이법행위란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아울러 처벌하니까 이런 규정 형식을 뭐라고 한다고?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어려워? 이 뜻이? 양벌 규정 둘 다 처벌해. 이법행위란 놈도 처벌하고 바로 법인도 처벌해.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뜻을 일단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의 핵심은 그러면 64페이지 3번 양벌 규정에 의할 때 법인 처벌의 근거입니다. 지금 어떤 행정법규에 보니까 행위자의 이법행위를 할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법인이나 영업주도 처벌하더라고. 그럼 이때 법인이나 영업주가 좀 불만이 있을 거야. 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시킨 적도 아니고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별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나도 몰랐는데 종업원이 이법행위를 했는데 왜 저것만 처벌하지? 알지도 못했던 나를, 법인을, 영업주를
처벌합니까? 이런 불만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학설 드립은 있는데 깊이할 필요 없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은 과실책임설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주의, 형벌에 바로 책임주의. 형벌도 책임이 있을 때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책임주의야.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야. 법인 너를 처벌한 것이 종업원만 처벌한 게 아니고 너도 처벌한 이유는 너도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거야. 그럼 법인이 뭐라 할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나 알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헌법재판소가 말한 게 뭐냐? 종업원의 선임 또는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과실책임설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설 중에 과실책임설만 보십시오. 법인 처벌 규정을 종업원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법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정도. 그리고 밑에 판례 헌법재판소는 도로법 위반 사건에서 과실책임설을 취하였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과실책임설 입장에서 바로 법인 처벌의 근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페이지 65페이지에 나오는 이 양벌 규정에 관한 판례들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행위의 주체에서 중요한 것이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해.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 무게중심이 양벌 규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판례 문제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책에 14문제가 나와 14개 판례가 있죠. 이 판례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재형법정지와 연결시켜서 볼 것 중에 하나가 2번 판례. 자,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 나와 있네요.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법인격 없는 사단,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법인격 없는 사단. 그렇죠. 동창회, 향후회, 종중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즉 사람의 단체인데 문제는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설립등기, 법인 설립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야. 법인은 설립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동창이나 문중이 사람의 단체지만 법인 설립등기가 돼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사람의 단체인데 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방금 말한 것처럼 법인격 없는 사단과 법인은 같다 틀리다?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양벌 규정을 보면 행정법규상 양벌 규정을 보면 이법행위란 행위자를 처벌한 규정을 두고 있고 아울러 바로 이른바 법인에게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벌금을 처한다는 법인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법인만 돼 있다니까. 법인. 그러니까 이 행정법규에 하면 처벌 대상이 누구라고? 법인이야. 그런데 여기서 법인격 없는 사단도 유사하니까 비록 설립등기는 안 했지만 법인격은 없지만 사람의 단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법의 규정도 없는데 양벌 규정에 법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2번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키는 양벌 규정이 없는 한 재형법정지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을 명시한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은 이런 판례들, 특히 이제 앞으로 문제 풀이 때 공부하겠지만 6번 판례, 6번 그리고
7번 판례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9번 판례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읽어보지 말고 나중에 제가 왜 여기서 읽어보냐면 문제집에 다 있거든. 문제를 풀면서 이 판례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 다 기출문제들입니다. 다 기출문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아까 말한 6번하고 13번. 13번도 바로 최근에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위의 주체였고, 뭐 행위 객체는 행위의 대상이니까 뭐 특별히 볼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바로 제1장, 바로 이른바 범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1장이 좀 따분했죠. 1장이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특히 두 번째 공부할 때 범죄 기본 개념이 뭐 아까 말한 소추 조건, 뭐 처벌 조건 나오고 막 범죄 분류해서 즉시범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따분한 면이 있지만 교수 출제로 바뀌면서 이것들도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속요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